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오늘은 아주 어려운 분을 모셨다? 아니면 제가 왔다? 지금 한국에서 겐템스틱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주 실장님을 뵈러 왔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 시내에서, 특히나 한국 스노보드 시내에서 파우더 쪽 관심도가 정말 완전히 2, 3년 사이에 완전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이나 그리고 보드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해외 원정을 다녔었고, 그분들의 한해서만 입소문으로 조금씩 파우더 라이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반 분들을 포함해서 일반 동호인 분들, 그리고 해외에 한두 번이라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서 파우더 보딩을 즐기시고 또 그쪽에 완전히 빠져서 매료돼서 그 씬만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진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겐템스틱이라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스노우서프 브랜드를 한국에서 런닝하고 계시는 우리 김명주 실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 하지만 영상에서는 존댓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겐템스틱 김명주입니다. 지금 겐템스틱이 솔직히 매니아틱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코어 유저들이 겐템스틱이라는 브랜드를 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도 그렇죠. 많이 밀어준다고 하기는 그렇고, 이제 한 2, 30년 정도 경험이 쌓이면서 축적된 경험들이 이제 외부로 알려지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뭐 다양한 브랜드에서 스노보드 서프나 아니면 파우더 데크, 올 마운틴 데크, 빅 마운틴 데크들이 나오는데, 그런 와중에 입소문이 더 크게 작용을 한 거죠. 각국의 이제 라이더들이 타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입소문이 조금 나면서 한 5, 6년 전부터 겐템스틱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해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리테일 샵에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리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 브랜드들에 대한 서칭들을 좀 하잖아요. 해외 판매 사이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겐템이 진짜로 최근 한 5년 동안 이제 웬만큼 메이저인 온라인 스토어에는 겐템 스틱이 다 걸려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요게 조금 여러분들이 겐템 스틱을 이해하시는데 가장 쉬운 단어는 뭐냐면 스노우 서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스노우 서프라는 그 카테고리를, 스노우 서프라고 지칭된 그 단어를 처음 인터뷰나 잡지나 미디어에 노출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겐템 스틱을 만들고 K2의 타루타마이 부츠의 주인인 타루타마이 상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잠깐 무언 설명을 하자면, 타루타마에는 일단 뭐 프리라이더기도 하지만 일본 대표 선수로서 뭐 익스트림 라이너에서는 뭐 일본에서도 전설적인 선수이기도 하고, 1990년대 초반,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타다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끼고 뭐 다양한 슬로프나 다양한 터레인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 스노보드라는 것 자체가 꼭 경쟁 스포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스포츠나 안 그러면은 시간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국한된 것에서 점수를 매기고 그런 것들로부터 뭔가 평가를 받는다는 이런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조금 벗어나는 게 스노보드의 기본 생각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겐템스틱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전에 스노우 서핑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쓰기 시작을 하고, 스노우 서핑이라는 걸 처음에 생각을 하다 보니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구현화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겐템스틱에서 TT165 클래식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가장 처음에 만들어졌기도 하고 가장 오랜 기간 지금 타고 있기도 한데, 그 데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다른 데크들처럼 사이드 컷이 있는 게 아니라 사이드 컷이 없어요. 사이드 컷이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턴을 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 컷 또는 베벨링 뭐 여타 다른 무언가에 조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딱딱한 눈에서 턴이 돌아가는 형태인데, TT 같은 경우는 앞뒤의 플렉스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데크 자체는 165지만 실제적으로 타봤을 때는 160에서 뭐 161, 2 정도의 느낌이기는 한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바인딩이 놓이는 풋 플레이스먼트 위치에서 앞 뒤쪽에서 오는 압력값의 변화로 파우더에서 턴을 즐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물과 같은 이제 유체에서 탈 때처럼 그 움직임대로 그대로 데크가 부드럽게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더 강하죠. 다만 꿀렁꿀렁하기는 한데 탈 때 그게 어떤
바이브레이션이 세게 온다던가, 방금 리액션이 너무 강하게 와서 튄다던가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노우 서프라는 거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돌아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똑같은 뭐 비슷한 생각을 가졌겠죠. K2도. 그래서 타로타마이에게 맞는 시그니처 모델을 만들어주고 뭐 저 시그니처 모델 같은 경우 저도 신고 있습니다만은 부츠 자체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뭐 라이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발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라이딩을 하면서 본인의 퍼포먼스에 맞는 어떤 조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츠의 강성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츠 같은 경우는 안에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하네스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본인의 발목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서핑을 하는데, 스노우 서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스노우 서핑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겐댐은 어찌됐거나 뭐 8가지 이상의 카테고리, 그 다음에 60장 이상의 별도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소비자들한테 선보이면서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똑같습니다. 매해 똑같기는 한데 물론 하나 두 개 들어가고 빠지고는 있는데, 다른 모든 데크들이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 그러니까 스펙 차트에서 보면 뭐 데크의 기본적인 스펙들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 부분에 라이더스 웨이트라든지 뭐 그런 체중값을 무조건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겐댐은 그게 없어요. 그럼 일단은 이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지만 요거를 두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김명주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겐템이 라인업이 그리고 종류별로 쓰임새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가 겐템을 관심을 가져봤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일본 매거진 내에서 타로타마이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K2랑 어느 정도 이제 유대가 있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에 대한 인터뷰 영상이 찍힌 게 있더라고. 거기 그렇지. 보니까 자기는 80년대부터 쉐이핑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자기 데크 기존에 있는 우리가 공산품이라고 얘기하는 기존의 기성품들은 모두 한 가지의 보드로 전체적인 걸 다룰 수 있지만 무언가 한 카테고리에 깊이 코어스럽게 들어가기엔 조금 모자라다고 스스로가 느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아까 형님도 얘기했지만 뭐 경쟁적인 거 이런 거 말고 자기는 서핑이 기본 베이스다 보니까 서핑은 파도가 높거나 낮거나 파도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거나 상관없이 내가 즐기고 싶을 때 들어가서 즐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스노우보드도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즐기고 싶어서, 더군다나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또 전 세계에서 눈 많이 내리는 동네로 유명한 동네 중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타면서 나는 이 자연을 그대로 느끼면서 타고 싶은 나만의 보드를 기존의 보드들이 모자라다고 느꼈던 거지, 이 사람은. 그치. 그래서 쉐이핑을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구현하기 시작한 게 90년대라고 본인 인터뷰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90년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겐템을 아시는 분들은 있어요, 분명히. 코어스럽고 그리고 파우더에 많이 좀 빠져 계신 분들은 겐템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제가 여기 유튜브로 올리기는 하겠지만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파우더 보딩에 대해서, 그리고 파우더 보딩에서 쓰이는 이 겐템이란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오늘 첫 파트는 우리 겐템 브랜드에 대한 히스토리라든지 그리고 겐템을 전개하고 있는 그 타로타마이상의 그 뭐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자기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이 브랜드를 왜 자기가 지금까지도 코어스럽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상으로 요 뒤에 있는, 보시면 백판 이렇게 다 보이시잖아요. 요 제품들을 그 라인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하나 더 찍으시죠.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그죠?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겐템이 일단은 브랜드에 대한 걸 알아야 그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이제 궁금해하게 되는 거고, 또 더군다나 겐템 같은 경우는 해외 사이트에서 스노우 서프라는 단어 검색하시면 타로타마이가 제일 먼저 뜰걸요. 많이 뜨죠.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를 만든 사람이 타로타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스노우 서프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 일단은 뭐 일본 내에서도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 내에서 어떤 쉐이핑에 있어서는 한 획을 그은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뭐 미사여구를 다 떠나서 타로타마이가 생각하는 거는 자연,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눈, 서핑, 뭐 요런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서 최적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겐댐은 시작을 하고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카테고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소비자들이 저한테 문의하시면 국내에서 탈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국내용이 아니잖아. 근데 그게 뭐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탈 수야 있지. 탈 수야 있는데, 겐댐은 일단 기본적으로 파우더 베이스기도 하고, 서핑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게, 서핑에서도 말 그대로 이제 웨이브나
스웰이나 뭐 여러 가지 파도의 형태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파도의 형태가 있는 것처럼 슬로프의 형태도 다양하니까 국내에서 타실 수 있는 라인업도 있습니다. 있기도 하고 저도 타고 있기는 한데 다만 그렇게 타시기 위해서는 약간의 튜닝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본사에서 얘기하는 튜닝의 기준점과 제가 타고 경험해 본 바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튜닝의 기준점이 조금 틀립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기본 베이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스케이트 선수들도 빙질이라 그러잖아요. 형님. 그렇지. 올림픽 대회나 선수권 대회나 보면 빙질의 그러니까 표면 온도랑 내부 온도 그리고 밑에 얼릴 때의 런타임하고 온도가 걔네는 딱 데이터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도에 그 정도 강성의 빙질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거에 시합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걔네도 날 튜닝을 다르게 하잖아. 그러니까 전문 튜너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스노우보드 모양이 그냥 모양만 이쁘게 아니면 모양만 모양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쉐입의 모양에 따라서 실제로 얘가 미끄러지는 느낌과 잡고 가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 물론 핀의 영향도 있지만 핀을 제외하고 우리가 쉐입에 대해서 이 오래된 사람들 특히나 여기 완전 고위다 못해 이제 썩은 물들 이런 분들은 하고 요즘 세대들하고 가장 그러니까 대화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 요즘 세대는 데이터 값으로 어떻게 해서 야 이게 실제로 시합에서 이렇게 적용이 돼가 보여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 고인물들은 감성이 거기에 들어가잖아. 그렇지. 감성이 한 스푼 들어가니까 이게 실제로는 탈 때 뭐 속도를 더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속도를 내는데 더 유리하지 않아. 근데 타면서 재미있거나 타면서 부드럽거나 우리는 거기에 그런 감성이 가미가 돼야 느낌. 그렇지. 이게 타면서 존나 괜찮은데? 야, 씨발, 이거 찢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스노우보드를 늦게 시작했던 분들은 이게 물론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우리 리테일 하는 사람들이 얘는 어떤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어필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세대랑 요즘 이제 신진 세력들하고의 약간 간극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쉐입의 모양을 볼 때 그냥 이게 모양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쉐입의 형태 에 따라서 뭐 다음 편에서 이제 우리 김현주 시장님께서 쉐입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 모양이 참 중요해요. 꼬리가 얼만큼 넓고 좁은지 얼만큼 뾰족한지 이게 핀인지 스왈로브인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확실히 겐템 같은 경우는 이 현재 한국 시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가는 게 훨씬 더 뜨겁죠.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가 요즘 뭐 가깝기도 하고 가장 많이 가시는 일본을 예로 들면 자포우라고 해서 이제 뭐 닿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일본 파우더가 자포우라는 형태로 미주나 유럽 그러니까 재팬 포우해서 이제 자포우인 거야? 재팬 파우더. 그래서 자포우라고 뭐 태그도 많이 달리고 그러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홋카이도를 뭐 많이 가시지만 원래는 이제 혼슈를 가장 많이 뭐 따지겠죠. 뭐 혼슈와 재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는 똑같은데 일본 내에서도 뭐 우리나라 경상남도랑 뭐 전라도 뭐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본토하고 홋카이도는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눈의 상태도 많이 틀리고 그렇겠죠. 또 홋카이도를 좋다고 하시는 분과 본토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의 갭도 있고 본토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본토는 산이 높고 홋카이도는 산이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버티칼 볼이라고 하는 표고차를 보면 홋카이도는 1000m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본토 같은 경우는 1000m가 넘고 뭐 거의 2000 후반대 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눈의 상태나 전체적인 터레인의 다양성으로 보면 확실히 본토가 스키장도 많고 다양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겐텐 같은 경우는 지금 니세코에 본사를 두고 있고 쇼룸도 니세코에 있고 그리고 니세코의 니세코가 이제 다섯 가지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섹션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데크들을 만들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토에는 안 맞고 뭐 홋카이도에는 맞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포우라는 형태의 일본 파우더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형태로 설계는 되었으나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 가서 타보시게 되면 확실히 샴페인 파우더는 뭐 미주 지역이나 뭐 유럽의 높은 산들이 샴페인 파우더는 확실히 좋죠. 특히 미주 지역의 샴페인 파우더는 뭐 워낙 유명하고 유타도 그렇고 뭐 오레곤도 그렇고 와이오밍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고 계시는 게 샴페인 파우더라는 건 부드러운 눈을 말하는 거죠. 샴페인 파우더라는 거는 만들어지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안선에서 300k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완전 내륙에 있어야 돼. 네, 완전 내륙에 있어야 되고 샴페인 파우더가 되려면 말 그대로 그리고 눈에 수분이 적어야 되고. 그렇죠. 이제 휴미디티라고 하는 그 습도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몬타나의 빅스카이 같은 스키장은 영하 25도, 27도 되는데도 안 추워요. 이유가 휴미디티가 5%.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내륙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딱 정중앙. 예, 몬타나 주니까. 거기는 휴미디티가 뭐 산의 높이는 한 2,800, 2,900 정도 되는데 휴미디티가 5%. 근데 눈은 오고 있는데 눈이 얼지를 않는 거죠. 예. 아, 진짜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뽀송뽀송의 뽀송뽀송. 말 그대로 우리가 들어서 훅 불면 날아가는 분사가 되는 것처럼 훅 날아가는 이런 샴페인 파우더가 만들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 대부분 인터넷에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외 라이더들이 막 이렇게 급사면에서 거의 뭐 60도, 70도 되는 급사면을 막 타고 내려올 때 보면 눈발이 처음에는 안 날립니다. 처음에는 뭐 밀리듯이 내려오다가 떡떡떡떡 깨져서. 그게 이제 커버드 아이스라고 하는데, 일단은 산이 2,000m가 넘어가고 3,000m, 뭐 4,000m 뭐 이 정도 산이 돼버리면 눈이 증발을 하면서 위 커버가 얼다 이렇게. 표면만 얼죠. 네, 표면만. 그래서 커버드 아이스라고 약간 하는데, 그 케이크의 위에 그 설탕, 그 초콜릿 얼려놓은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설탕 얼리거나 초콜릿 뭐 설탕을 입히거나 안 그러면 초콜릿을 입히거나 했을 때 윗부분은 딱딱하고 딱딱한데?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부드러운. 이제 부드러워지는. 네, 그런 커버드 아이스가 되는 것도 산의 높이, 그 다음에 습도가 어찌됐거나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본에서 파우더 타시는 분들 중에 간혹 아우 눈이 무거워요, 좀 타다 보면 데크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거나, 안 그러면 스케이팅을 할 때 눈이 쌓여서 우리가 스케이팅하고 리프트 타려고 하면 한쪽 다리가 끊어지려고 하는 정도의 무게가 이제 위에 쌓이기도 하죠. 그래서 털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겐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판을 상당히 클리어를 잘 입혀놨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겐댐이 알록달록하고 뭐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탑 시트가 반짝반짝하니까 아유, 근데 진짜로 이게 광택이 무슨 광빨이 좋지. 진짜 무슨 데크 위에다가 옛날에 불스 코팅 있잖아요, 형님. 불스 코팅해서 광빨 이빨이 물광 내는 것처럼. 탕후루 같지 않아, 탕후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겐템 같은, 우리가 자꾸 옆으로 빠지는데, 일단은 겐템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는 진짜로 이거는 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야. 해외에서는 되게 인정을 받고 있어. 근데 이게 국내에서는 해외만큼의 마켓 쉐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인지도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그 저는 환경의 차이라고. 눈에, 아니면 스노보드를 즐기는 라이프에 대한 뭐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뭐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도 틀리기도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틀린 가장 큰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이 제일 크다. 그렇죠. 눈이 네. 왜냐면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 일단 미국에는 로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키장들도 있고, 걔네는 뭐 이스라엘 그냥 가든 콜로라도 가든 뭐 뭐 가고 싶은데 다 가면 다 눈이잖아, 솔직히. 어디를 가서 타든 걔네는 뭐 10m 이상의 눈을 항상 마주할 수 있는 나라고, 겨울엔.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우리는 정설 열심히 하면 한 60cm 쌓입니다. 정설 열심히 하면 위에 눈 걷어내면 바닥에 우리 그렇지. 시즌 말 돼서 녹는 거 보면 한 60cm 되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쵸. 파우더 서핑을 뭐 지금도 우리나라 서핑 인구가 많이 뭐 즐기시기도 하고 서핑 인구도 많이 늘기는 하는데,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스노우 서프에 대한 관심도도 높기는 해요. 또 타로타마이 본인도 뭐 서핑을 하러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인공 서핑장을 즐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인공적으로 파우더를 만든다, 솔직히 뭐 쉽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 왜냐면 불가능하고. 그거는 완전히 갇혀진 데에서 눈을 뿌려서 그 습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쉽지 않죠. 그 돈 들어갈 돈이면 그렇지. 그냥 뭐 인공으로 정말 계속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지금 카빙을 즐기시는 뭐 각도를 슈퍼파지라고 하는 전향각을 쓰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또 싫어하실 거고. 이게 참 뭐 어느 선 중앙에 딱 중심을 잡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라떼 얘기를 하는데, 형님보다는 제가 좀 덜 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형님 90년대 2000대 초반까지만 해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있었거든, 기본 베이스로. 그렇지. 그리고 스노보드를 뭔가 답안지처럼 정답하지 않았어. 서로 뭐 니네 이게 야 꼭 너 이렇게 타, 왜 그렇게 타, 이런 게 없었다고. 그냥 딱 봐서, 그러니까 그건 있잖아요. 리프트 타고 올라가도
저렇게 타면 불안해서 조금 다칠 것 같은 게 보이잖아. 그러면 리프트에서 밑에서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이런 정도의 이제 우리가 조언 정도는 어드바이스 정도는 해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타는 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타세요. 이런 건 없었단 말이지. 근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되게 규격화되고 정형화된 이런 포맷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겐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리테일 샵에 있으니까 확실히 파우더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번, 우리가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 가서 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눈 밟아보면 그 다음에는 최소한 그 갔던 횟수만큼은 가지 그거보다 덜 갈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제 눈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계속 타셨던 분들도 말 그대로 겨울 시즌 되면 눈뽕 맞고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스키장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야 되고 해외 투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투어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다양하게 즐겼으면 하는 생각도 나름 들죠. 그런데 이게 투어를 준비하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일본이라는 뭐 가까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그치, 그라운드가 딱 정해져 있죠. 네. 일본으로. 그런데 이제 일본 이외의 나라에도 상당히 좋은 스키장들이 많고 근데 그거는 금전적인 문제가 됐든 시간적인 제약이 됐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이제 투어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본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건 그래. 숙박비하고 뭐 30% 이상씩 올랐다 그러던데 다. 10년도 아니고 한 7, 8년 전보다 더블 거의. 그리고 뭐 이거는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거지만 올해 홋카이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본토로 많이 몰렸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핫보, 그 다음에 니가타, 그리고 뭐 거의 나가노 지역이 제일 크니까. 그쪽에 지금 방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거기도 올랐어. 근데 문제는 지금 원래는 이제 도야마 공항이라는 데를 써서 하보나 이제 나가노 지역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이면 들어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도야마를 열지를 않고 공항을 이제 여름에 사람이 없으니까 겨울에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나에서 계속 취항을 했었는데 도야마가 열지를 않으니까 어디서 가야 되냐면 그 직항이 없는 거야? 없어 거기는. 그러면 어디서 가야 되냐면 나고야에서 6시간 반 정도 가요. 그거 어떻게 가? 그거 아니면 하네다에서 4시간에서 4시간 반. 하네다에서 4시간 반. 그렇게 들어가는 스케줄밖에 없어요, 지금. 진짜 힘드네. 저 얘기 나온 김에. 그리고 김명주 시장님께서 그 파우더 투어? 정확한 명칭은 제가 여쭤보겠지만. 그러니까 파우더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파우더의 초심자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이드를 할 수 있으신 이제 중상급장 이상의 이제 그 리더들을 두고 투어를 기획해서 투어를 지금 매년 진행하고 계시죠? 네, 올해 같은 투어에 대한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7일 날 출발하는 이태리 돌로미티 투어가 있고요. 이태리 맞죠? 네. 돌로미티를 제가 결정을 하고 계속 지금 6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돌로미티를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스키장들 중에 돌로미티를 지금 결정을 한 이유가 금액적인 부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되게 여러 군데 트라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태리는 이번이 첫 트라이인 거예요? 6번째. 6번째. 네, 똑같은 지역을 6번째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금액이에요. 가장 큰 건 금액. 금액 세이브가 좀 쉬운가 봐요, 거기가? 네, 일단은 다른 데보다 덜 올랐어요. 미주 지역은 뭐 베일을 기본으로 하면, 베일 같은 경우는 진짜 걔네 그 리프트 차지도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베일이 원데이가 256불이에요. 와. 네. 콜로라도 지역에 예전에는 콜로라도 티켓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끊어서 갈 수 있었는데, 그럼 그거 갖고 걔네 그 인터넷에다 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일이나 브레크니치, 비버크릭 요런 데, 그러니까 코프 마운틴을 빼고 나머지 콜로라도에 있는 지역, 그다음에 타오에 있는 헤브니까지 쓸 수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어졌고, 그러면 이제 에픽 패스라는 거를 얼리버드로 해서 1000불 주고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 리프트권이 일단 기본적으로 150 리프트만 거기다가 쉽지 않네 이제. 그리고 미국은 어찌됐거나 스키장에 쉐어할 수 있는 방들을 뭐 이렇게 많이 갖추고 있진 않아요.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떨어져 있기도 해야 되고. 이동만 시간도 꽤 걸리고. 시간은 뭐 아메리카니까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걔는 2시간 걸리고 얘기하니까. 그럼 뭐 시장 가려면 시간 가야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주 지역은 10일에서 2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참고사항입니다만 대부분 미주 지역이나 해외에 있는 모든 그 숙박업소들 얘네는 일주일 단위로 방을 팔아요. 그래서 뭐 내가 화요일 날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는 갈 수 있는데 금액이 비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들어가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 얘기 아니라 일주일을 주말을 껴서 앞뒤로 평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숙소비도 뭐 1박에 뭐 30만 원, 40만 원은 우습겠고, 그러면 비행기 빼고 리프트랑 다 해서 50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일본을 가는 거야, 아무리 올랐어도.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틀려요. 지금 니세코 같은 경우가 만약 5박 6일, 6박 7일 힐튼에서 자고 하시면 한 5박 6일 일주일 해도 300이 넘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나 돼요? 네.
많이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 리프트가 원데이가 10만 원이니까. 와, 나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저 같은 쪼렛들은 이제 아예 생각도 못 하겠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차 가지고 운전하고 다닐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좀 근처에 있는 다른 데서 주무시고 뭐 또 차를 가지고 올라가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아유, 진짜로 아니 한국에서 스키장도 그렇지. 조항이 왜 인기가 있는데 그 작은 방에 그렇게 도착이 되는데도 왜 인기가 있냐면 10분이든 15분이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와 차로 2, 30분 가는 거리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뭔가를 중간에 조이를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가는 것과 그냥 발판에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거리랑은 느낌이 차이가 그래서 모든 스키장들이 스키 인아웃 하는 데가 비싸기도 하고. 여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돌로미티 같은 경우는 10일짜리가 450, 2주짜리가 550이에요. 싹 다 넣은 게. 괜찮네 그럼. 네, 조석식 다 나오고 호텔 2인 1실에 비행기에 뭐 다 넣어서 그 정도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따로 쓸 돈만 갖고 가면 되는 거잖아 결론은. 그러니까 점심만 드시면 되는데 우리는 점심을 안 먹고 타니까. 보통은 그렇지. 거기 가서 빠져서 좀 타기 바빠 죽겠는데 백에다가 솔직히 그냥 간단한 거 진짜 막 그런 거는 뭐 다 내가 준비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 일단은 체력만 되면 돼. 돌로미티는 일단 여기도 또 태릉성촌이야 또? 크기가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서울 면적의 2배 반이니까. 지역이 크구나. 에어리가 크구나. 그럼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러다 보니까 와, 그럼 가고 싶은 코스도 엄청 많아지겠다. 어마어마하지. 보통 우리가 이제 돌로미티는 리프트권을 찍으면 자기가 하루에 탄 거리가 나와. 와. 그거를 앱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매핑으로 돼서 이게 나오는 거야? 오. 매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딱 내가 처음에 찍고 올라가서 어디에 몇 킬로 타고 이게 나오는데 그게 슬로프를 탄 거리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돼. 네. 그렇게 따지면 보통 하루에 한 150km에서 180km 정도 타지. 와, 진짜 완전 태능이네, 태능이. 태능이네. 진짜 그러니까, 어머니 깎여 물고 보드만 타러 가겠다, 이거네. 그러니까 이게, 멀기도 멀지만, 돌로미티 같은 경우는 파우더 섹션이 이제 마르모라다라는 데가 따로 있고, 거기가 이제 3,800, 3,900 정도 되는데, 거기는 눈 오면 이제 무조건 달려가야 돼. 근데 진짜로 서울 면적에 뭐 그 정도 된다고 한 2배 정도 된다고 하면, 이 루트나 섹션별로 탈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다양하죠. 그러니까 한두 번 가본 사람들은 완전 초심자가 뭐 투어에 뭐 빨리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가봤던 사람들이 자꾸 계속 참여하잖아요. 처음 하셨던 분들도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본인이 탈 수 있는 이게 체력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경험해서 이게 쉬운 코스가 됐든 조금 뭐 어려운 코스가 됐든 가이드가 어차피 리드가 있으니까 리더 따라가면 되니까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뭐 협곡에다가 다 때려 박아놓고 이러진 않을 그런 거 건 아니야. 없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타보면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갔는데 그 동네 갔는데 거기 유명한 집을 한 집 갔어. 그러면 그 옆 동네에 쟤도 궁금한데? 그럼. 쟤도 궁금한데 이게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이 넓은데 그거에 대한 니즈가 계속 생길 거 아니야. 저기도 궁금한데? 저기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돌로미티에 가면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아라바라는 데에 셀라론다라고 해서 육각형 돌산이 있어요. 큰 돌산이. 요 돌산을 처음에 한 바퀴 돌아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돌산을 한 바퀴 도는 건데 요 53km예요. 근데 그게 보딩이 돼요? 53km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지그재그로 올라갔다가 한 라인 제가 타고 첫 해 가서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중간에. 왜냐면 거기서 이렇게 걸어서 마을을 지나서 다른 데로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를 잘못 헷갈려서 반대로 탔더니 이게 근데 우리 등산로 가서도 그러잖아. 그럼 이게 셀라론다는 시계 방향도 있고 반시계 방향도 있어서 잘못하면 내가 시계 방향으로 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다시 도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 해외 투어들 많이 가시기는 하는데 솔직히 조금 이제 제가 리조트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까 또 말씀드린 눈뽕은 좋은데 눈뽕을 잘못 맞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한두 번 가보고 그러면 내가 아는 길 한도 내에서 그리고 내가 그 맵을 보고 여기는 뭐 내가 루트로 잡을 수 있겠다 싶은데 딱 그 정도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사람이 욕심이 나고 저쪽 보니까 저기는 좀 뭐 특이해 보이거든.
근데 우리는 또 대한민국 사람이 또 도전 정신이 또 어마무시하잖아요, 또. 왜 재능 가는데 나는 안 돼. 일단 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